오늘 환자혁명 4주차 시간 되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목차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기능의학에서 진짜 음식을 우리 단순히 입만 좋아하는 음식이 아니라 내 몸도 즐거워하고 고마워할 진짜 음식을 먹고 있느냐에 대해서 함께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졌었고요. 오늘은 읽어볼 부분이 4장 건강을 결정짓는 5요소입니다. 잘 들리시죠? 감사해요. 네, 잘 들려요. 감사합니다. 자, 영양, 면역, 수면, 스트레스, 환경 오염에 대해서 읽어볼 건데요. 지난 시간 음식 파트에 이어서 같이 한 번 더 볼 수 있는 파트가 있어서 마지막 환경 오염부터 읽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페이지는요. 140페이지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MSG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읽었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볼게요. 신경의학적으로 다시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하거든요. 자, 대한민국에서 MSG가 겪었던 운명은 실로 기구하다. 몇 해 전 공중파 방송에서 MSG에 관한 다큐멘터리가 방영되면서 젊은이들 사이에선 MSG는 적어도 소금보다 안전한 물질로 인식되고 있다. 지난주 함께 읽었듯이 페이지 62페이지에서 같이 봤었는데요. MSG가 괜찮다라는 게 사회적 분위기가 대세가 되어버린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대한민국밖에 없다. 그게 바로 방송 하나로 인해 벌어진 사회적 분위기다라는 부분을 함께 지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인데요. 그 방송의 핵심은 바로 MSG의 주성분인 글루탐산이 쇠고기나 콩에도 많이 존재하는 자연 물질이라서 괜찮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식품 첨가물과 자연식품에 존재하는 이 글루탐산이라는 건요. 분자 구조학적으로 봤을 때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안전하다라고 하는데 이걸 뇌신경학적으로 들여다보면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우선 MSG의 주 성분인 글루탐산은 다시마, 쇠고기, 버섯, 굴 등에도 들어있는 아미노산이에요. 그래서 분자 구조가 같다라는 말은 크게 봤을 때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 글루탐산이 우리 뇌에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글루탐산은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을 조절하는데 뇌에 존재하는 자연 물질 중 가장 독성이 강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럼 이렇게 독성이 강한 물질을 왜 우리 몸은 그것도 뇌에 잔뜩 보관을 하고 있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글루탐산은 뇌 발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질 중 하나입니다. 뇌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글루탐산 농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조절되면서 뇌에 있는 신경다발들을 연결을 해요. 이 신경다발이 연결이 되어야만 아이가 태어나서 미성숙했던 뇌가 점점 발달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를 봤을 때도 갓 태어났을 땐 말도 못하고, 자, 142페이지 윗부분으로 갈게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는데 아이가 성장하면서 점점 불완전했던 청각, 시각, 운동신경 등이 완성되어 가는 게 바로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글루탐산이 없으면 뇌 발달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우리 뇌는 위험한 물질인 글루탐산을 잔뜩 뇌에 보관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우리 뇌에 충분히 많은 글루탐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갖고 있는 글루탐산이 잘못된 시기에 너무 많이 분비가 되거나 혹은 외부에서 너무 많이 유입이 되어서 과다한 글루탐산에 노출이 되면 이 뇌신경을 연결하는 데 문제가 생깁니다. 우울증도 그 결과 중에 하나로 볼 수 있고요. 가볍게는 집중력 장애, 학습 장애, 또 위험한 행동, 학교 생활 적응, 또 심각하게는 정신분열증, 강박, 중독, 폭력적 성향 같은 것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시면 학습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 중에는 뇌가 발달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글루탐산에 과다하게 노출되는 경우도 볼 수 있대요. 그럼 그 중요한 시기가 언제일까요? 바로 임신 후기와 생후 첫 2년, 즉 2살 때까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임산부들에게 음식 가려서 먹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또 뇌가 급속도로 발달하는 영유아기에는 MSG가 들어간 분유를 먹이기보다는 모유 수유가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모유 수유를 하는 산모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음식 잘 가려서 드셔주셔야겠죠. 이런 부분 꼭 체크하시면 좋겠고 주변에 임신하신 분이나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들 있으면 꼭 이런 부분 함께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43페이지. 자, 그런데 문제는요. 글루탐산이 이렇게 뇌신경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뇌에만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몸의 모든 조직과 장기에 영향을 미친다. 또 피부, 각막, 생식기, 신장, 방광, 물론 면역 체계에서도 글루탐산 수용체가 발견이 됩니다. 그만큼 우리 몸에 여기저기 많이 축적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요, 144페이지. 자, 글루탐산은 비만의 증가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 노인들에게서 퇴행성 신경질환을 유발하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몸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요? 바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음식이 답입니다. 글루탐산 섭취를 줄이는 건 기본이고 식품 첨가물뿐만이 아니라 일반 음식 중에도 내 몸에 염증을 유발하는 게 있다면 조심해 주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음식 조심해야 하는지도 이렇게 같이 서술되어 있어요. 그리고 145페이지. 자,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시는데요. MSG, 먹어야 하나 말아야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고민할 건 별로 없다. 담배처럼 기호식품으로 보자. 각자 알아서 할 일이다. 다만 안전하다, 먹어도 괜찮다라는 정보의 왜곡만은 막자라는 부분을 그런 사회적 분위기는 좀 막자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 환경 호르몬 한번 더 볼게요. 조금 용어가 어렵지만 천천히 같이 보겠습니다. 자, 프탈레이트는 플라스틱을 말랑말랑하고 유연하게 가공하는 데 쓰여요. 또 제노에스트로겐이라고 해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을 흉내내는 환경 호르몬입니다. 실제로 에스트로겐 같은 경우는 소를 키울 때 살을 찌우게 하기 위해서 맞추는 주사 호르몬이거든요. 당연히 뱃살이 찔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영양소 흡수와 대사를 방해해서 당뇨 위험 높이고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관련된 암, 즉 유방암, 자궁암, 난소암 이런 암들의 위험성도 당연히 높입니다. 그래서 146페이지 보시면요. 위쪽에 게다가 꼭 암이 아니어도 요즘 여성들은 예전에 비해 자궁 내막증도 아주 흔하고 난소, 자궁, 가슴에 혹도 잘 생겨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고 싶은 게 유튜브에서 바디버든 여기 메모해 두었는데요. 바디버든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럼 요즘에 너무 잘 나와 있어서 이게 길게 나와 있는 영상도 있지만 단락단락 보시기 좋게 편집되어 있는 영상도 있는데 그걸 보시게 되면 환경 호르몬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체크하실 수 있거든요. 여성들이 생리통이 너무 심한 이유가 단순히 어떤 부분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연구하는 그런 자료인데 집에서 쓰고 있는 이런 플라스틱 용기들부터 없애고 영양소를 충분히 넣어 주었을 때 확실히 생리통이 완화된다는 부분을 또 볼 수 있는 영상이에요. 우리가 경각심을 또 느낄 수도 있으니까 꼭 한번 챙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환경 호르몬인 프탈레이트가 살을 찌우는, 뱃살을 찌우는 이유는 바로 독성 화학 물질이 지방에 저장되기 때문이에요. 엄청난 양을 저장합니다. 그리고 프탈레이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살 빼기가 힘들다. 그리고 당뇨, 고혈압 같은 의학적 문제들은 더욱더 고치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환경 호르몬의 가장 큰 문제는 피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이미 너무 많이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프탈레이트는 음식 소개뿐만 아니라 포장 재질, 플라스틱 물병, 애기들 젖병, 그리고 147페이지
우리가 커피 먹을 때 종이컵에 뜨거운 물 부어서 마시잖아요. 거기에도 들어있고요. 또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샴푸, 비누, 화장품에도 있어요. 너무 놀랍지만 우리가 입으로 먹는 경구, 입으로 먹는 음식 속에 있는 독하고요. 그리고 피부로 흡수되는 독, 경피독이라고 하거든요. 이 피부로 흡수되는 독 같은 경우는 들어와서 바로 혈액으로 침투가 되고 그게 온 몸을 바로 돌게 되어요. 그래서 더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생필품들, 그리고 세제, 세안제들 반드시 한번 체크해서 내 몸을 해치는 제품들이 아닌지 꼭 한번 체크하고 선택하는 기준도 배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피할 길이 없지만 아쉬운 대로 환경 호르몬이 들어간 물건을 덜 사용하고 독소를 배출하는 음식을 섭취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영양소의 도움도 받으면 좋고 여기 먹을 수 있는 음식들도 적어 두셨거든요. 식물 영양소 그리고 또 식이섬유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들어온 독소를 흡착해서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함께 챙겨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148페이지 역시 앞서서도 말씀드렸는데 세상에 공짜는 없다. 편리함과 풍요함을 얻는 대신 우리는 건강을 내주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또 안타깝게 여기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98페이지로 조금 앞쪽으로 돌아갈게요. 자, 준비되셨죠? 네. 98페이지 윗부분 보시면 자, 조한경 원장님이 환자들로부터 흔히 듣는 질문이 있다. 저도 많이 듣는 질문이에요. 비타민을 많이 먹어도 괜찮나요? 간에 해롭지 않은가요? 라는 질문 우리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어볼 수 있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자, 비타민이나 또 본인이 먹고 있는 혈압약, 당뇨약이나 캡슐 혹은 알약으로 생겨 있는 게 비슷하죠. 그래서 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큰 차이가 있죠. 오늘 그 차이도 한번 공부해 볼 건데요. 자, 제약회사에서 만드는 의약품과 또 건강기능식품인 보충제 같은 경우는 한 가지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대부분의 의약품은 차단제, 즉 억제제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 지금 현대의학 대증요법은 나타나는 이 질병의 증상을 모두 응급 상황으로 보고 억제, 억누르는 대증요법을 약으로 사용하고 있죠. 그렇듯이 혈압이 높아지면 혈압약을 써서 혈압을 당장 낮추고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이 있다 하면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약을 써서 얼른 일단 낮춥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의약품이고요. 반면 대부분의 비타민이나 미네랄 같은 영양소들은 촉진제예요. 자, 촉진제는 그럼 무슨 뜻일까? 자, 여기도 조금 어려운 용어가 나오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자, 대표적인 예가 호모시스테인에 작용하는 비타민 B군이다. 호모시스테인이 뭐냐면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이다. 그래서 내 피 속에 호모시스테인의 수치가 높으면, 즉 호모시스테인이 너무 많으면 심장마비, 대장암, 뇌졸중의 위험이 증가한다. 그런데 이러한 호모시스테인이 자꾸 증가하는 이유는 우리 몸에서 호모시스테인은 메티오닌이라는 것으로 잘 바뀌어야 되는데 전환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전환이 안 되니까 자꾸 혈중에 호모시스테인으로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인이 바로 영양 결핍입니다. 비타민 B군, 엽산 99페이지가 부족해서 전환이 일어나지 않고 부족하니까 전환을 못 시켜서 호모시스테인 단계에 머물러서 이 레벨이 자꾸 증가만 하는 거죠. 그래서 엽산이나 비타민 B군 같은 경우는 빠르게 전환을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해서 내 몸에 염증을 유발하는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낮추어줘요. 그리고 이런 촉진제와 의약품인 억제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안전성입니다. 예를 들어 당장 우리가 혈압약을 만약에 30알을 먹었다. 응급실 가야겠죠. 그런데 비타민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타민 C의 하루 권장량이 100이면 사실 시중에는 1000단위의 제품도 질비하고요. 하루에 10,000 이상
고용량요법, 또 메가도스요법, 메가요법이라고 해서 치료요법으로 비타민C를 이렇게 대량으로 복용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응급실에 갈 일은 없죠.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비타민과 미네랄을 바라보는 시각은 물론 다양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만큼은 안전하다, 확실하다. 영양소가 결핍된 상태에서는 건강을 기대할 수 없다. 몸의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부분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00페이지. 자, 여기도 저도 공감하는 말씀인데요. 자, 개인적으로 특정 영양소 한 가지의 장점을 부각해서 얘기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때로 무의미하다는 판단이다. 영양소들은 서로 상호 간에 영향을 끼치고 의존하기 때문이다. 우리 몸이 하나의 관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장기가 서로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것과 같은 좀 느낌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의사들은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 칼슘을 섭취하라고 조언하는데 자, 틀린 말도 아니지만 아쉽게도 정확한 정보는 아니다. 칼슘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흡수되기도 어렵지만 정말 많이 잘 배출되는 영양소거든요. 그리고 칼슘이 정작 뼈에 잘 쓰이기 위해선, 즉 잘 흡수되기 위해선 마그네슘, 비타민 D, 비타민 K 같은 영양소들이 함께 필요해요. 그래서 칼슘이 부족한 게 문제인지 비타민 D가 부족한 게 문제인지도 잘 판단해야 하고요. 그리고 저는 감사하게도 뉴트리라이트는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가 함께 들어있는 칼맥디 제품, 아주 적절한 이상적인 배합으로 잘 들어있는 제품을 제가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잘 먹고 있는 게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101페이지. 의약품처럼 어떤 특정 영양소가 단독으로 효과를 내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이런 영양소를 섭취할 때는 반드시 의사나 또 영양학을 공부하시는 분들께 꼭 상의해서 드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비타민이라고 다 같은 비타민은 아니다. 흑수저 비타민과 금수저 비타민이 있대요. 보겠습니다. 자, 102페이지. 혹시 모르니까 거기 예약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시중에 유통되는 비타민, 미네랄의 90%는 값싼 원료를 사용한 싸구려 제품들이다. 안타깝게도 원인은 하나죠. 기업이나 유통업자, 판매업자 모두 최대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이에요. 이윤폭이 크려면 원가를 낮추는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흡수율이 좋은데 제품이 딱히 비싼 거 아닌 것도 많거든요. 103페이지. 그러나 우리 소비자들은 가격에 민감하니 싼 제품으로 손이 가기 마련이다. 차이를 모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 차이도 배워봐야겠죠. 자, 싸구려 종합 비타민의 경우 놀랍습니다. 석유 부산물, 즉 석유 찌꺼기에서 추출한 화학 첨가물이 많이 들어있어요. 자, 우리 입으로 먹는 음식의 일종인데 왜 석유 찌꺼기가 들었을까요? 말씀드렸듯이 원료가 싸니까. 이윤을 남겨야 하니까 대량 생산을 위해서 가장 싼 석유 찌꺼기에서 추출한 원료를 가지고 비타민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위장장애나 당연히 알레르기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심지어 뭐 방부제라든지 인공색소 같은 어이없는 성분도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어린이 종합 비타민 역시 인공색소, 설탕, 감미료 함량이 어른 제품에 비해서 더 높아요. 맛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정작 비타민 미네랄 함량은 소량인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자, 물론 저도 공감해요. 영양소는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현대인의 식습관을 볼 때 오직 음식을 통해 몸이 필요로 하는 충분한 양의 영양소를 섭취한다는 건 비현실적일 수밖에 없다. 거의 비슷하죠. 우리 아침에 우유 한 잔 마시고 점심에 회사 가서 회사 사람들과 짜장면 시켜 먹고 또 저녁에 스트레스 풀어야 되니까 고깃집에서 고기 구워 먹어요. 자, 그럼 충분한 양의 비타민, 미네랄 드셨을까요? 중간에 커피 한 잔 해야 하고 또 고기 먹으면서 술 한 잔 해야 하는데 또 스트레스 받는데 그나마 몸에 있던 소중한 비타민, 미네랄 같은 영양소가 오히려 다 빠져나가겠죠.
자, 그리고 안타까운 부분은 건강보조식품들 같은 경우 약품이 아닌 식품에 속하다 보니 104페이지입니다. 의약품처럼 철저한 관리 감독을 받지 않아서 품질 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선 미국의 예를 들었지만, 자, 저는 GNC 많이 들어봤거든요. 이제 그 외국에서 직구도 많이 해서 드시고 백화점 식품 매장 가면 GNC 코너가 있고 저도 먹어봤고 알약 크기가 이제 외국에서 온 거답게 되게 커서 먹기가 어려웠던 기억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유명한 건강보조식품 전문 업체인데요. 라벨에 표시된 만큼 실제 영양소를 넣지 않아서 검찰에 기소된 경우가 있었던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심한 경우 표시된 성분 안 넣고 값싼 쌀가루를 채워서 넣는다거나 하는 악행도 대국민을 상대로 사기친 경우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건 비타민보다는 식사 맞죠? 105페이지. 자, 어떤 경우에도 영양제가 진짜 음식을 통한 영양소를 대체할 수는 없다. 그래서 가공식품 먹지 말고 진짜 음식 드시라고 당부하는 거다. 제대로 된 식사를 하는 것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106페이지. 기능의학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렸을 때 몸에 좋은 걸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쁜 것부터 배출하고 좋은 거를 넣어 주었을 때 효과가 훨씬 좋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했듯이, 자, 건강은요, 체내 독소와 해로운 물질들을 효과적으로 배출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라고 봐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디톡스라는 게 독소를 배출한다라는 뜻인데, 이게 어느 순간 마케팅 용어가 되어버린 탓도 있지만 실은 우리가 정상적이고 건강한 몸이라면 매일 우리는 효과적인 디톡스를 하고 있어요. 바로 대소변과 땀을 통한 노폐물의 배출이 그건데요. 근데 문제는 평소에 배출을 제대로 못하고 사니까 이런 디톡스 프로그램도 활용을 하는 거겠죠. 우리가 집을 깨끗하게 청소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루만 청소 안 해도, 혹은 뭐 일주일 막 한 달씩 안 하면 집 엉망되잖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지금 40을 살고 있는데 40년 동안 내 몸 청소는 과연 몇 번이나 했을까? 나는 내 몸 청소 잘 하면서 살고 있을까라는 부분을 또 한번 저도 이 글을 보면서 체크해 봤거든요. 그래서 배출이 관건인데, 이는 음식을 통해 가능하다. 영양가 높고 깨끗한 음식을 먹어서 우리 몸의 간이나 신장, 땀샘 같은 해독 공장이 잘 돌아가면 독소 배출이 용이해진다. 그리고 107페이지. 특히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고 약을 복용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더 중요합니다. 자꾸 뭐 당뇨에는 뭐가 좋대라는 광고에 현혹될 게 아니라, 병이 있다면 체내 독소를 어떻게 빼낼 것인가를 먼저 궁리해라. 그리고 약을 복용한다면 그 약들 역시 독소로 인지되는 거죠, 우리 몸에서는. 그래서 그 약들 역시 배출해야 하는 디톡스의 대상이 된다는 걸 기억해라라는 부분까지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109, 면역 파트인데요. 면역은 생명을 유지하는 힘이죠. 자, 112페이지로 갈게요. 자, 요 얘기 정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19세기 세균설과 내부 환경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던 두 과학자가 있는 스토리 같이 보겠습니다. 자, 두 분이 있었대요. 파스테르는 세균설을 주장했고요. 병균이 외부에서 우리 몸에 들어와 감염되면 병에 걸린다라는 걸 주장했고, 반대로 베르나르라는 과학자는 113페이지, 외부에서 들어오는 병균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 안에 있는 내부 환경이 문제라는 주장을 했어요. 아주 상반된 주장을 했습니다. 병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도 우리 몸 안에 균형이 깨질 때 그렇게 된다. 그래서 당시에는 면역이란 개념이 없었을 때지만 지금식으로 표현하자면 바로 면역력이 약해질 때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리고 우리 몸속에는 좋은 균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장에도 유익균, 유해균, 또 중간균 이렇게 적당히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평소에 온화롭게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내부 환경에 문제가 생기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때를 틈타 병원균이 증가하면서 문제가 생긴다. 그런데 암도 마찬가지다. 암세포는 매일 생기는데 모두 암에 걸리지는 않는 이유,
즉 면역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즉 체내 환경이 균형을 이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과학자는 살아생전 엄청 많이 싸웠겠죠. 근데 돈은 파스테르가 벌었대요. 왜냐하면 각각의 병균에 맞는 항생제, 주사 이런 백신을 개발했던 게 돈이 되었던 거죠. 하지만 베르나르는 내부 환경을 좋게 유지하기 위한 영양 운동, 스트레스 관리, 수면 같은 걸 강조했기 때문에 돈이 되지는 않았어요. 114페이지. 그런데 파스테르는 임종을 앞두고 베르나르가 맞았다. 세균은 아무것도 아니다. 환경이 전부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질병은 운 나쁘게 외부에서 찾아오는 게 아니라 이미 몸속에 있던 병균들이 원인이 된다. 뭔가 방해하여 균형이 깨지면 그때 병균들이 들고 일어나 병을 일으키고 증상을 일으킨다라는 전제하에 기능의학이 지금 추세가 더 커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암이나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질환을 고치려면 베르나르의 내부 환경설에 입각해서 패러다임을 바꾸자. 되지도 않는 알약 하나에 다 걸지 말고 먹거리, 영양, 생활습관, 수면, 스트레스, 운동 같은 생활 환경부터 먼저 점검할 줄 아는 지혜를 갖자라는 부분이 우리가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 취지와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뒷페이지에서 수면과 또 중요한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시간이 다 되었네요. 그래서 여기는 읽어보시면 사실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라서 우리가 꼭 챙겨보셔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스트레스 부분에서만 한번 같이 보고 싶은 쪽이 있어요. 131페이지거든요. 자, 맨 아래쪽에 보시면 스트레스 안 받아야 좋은 건 알죠. 근데 계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스트레스는 정신 신체증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말은 어렵지만 무슨 뜻인지는 알 것 같아요. 우리가 심리적인 문제로 즉 마음의 병으로 인해 신체적 증상이 즉 박해, 몸 밖이 아픈 증상이 나타나는 현상을 의미한대요. 또는 마음의 괴로움과 스트레스를 내가 표현하지 못할 때 132페이지 병이 생기는 현상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기분이 너무 안 좋은 상태에서 밥을 먹으면 체하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나에게 잘못한 누군가를 수년간 미워하고 그 생각을 강박적으로 되풀이하면서 용서하지 못하면 정신지체증으로 중병에 걸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죠. 스트레스 심할 때 중년 남성들이 밤에 잠을 자다가 심근경색으로 돌연사하는 경우도 이렇게 들어보시잖아요. 그만큼 이제 스트레스가 그 마음의 어떤 병이 내 몸을 이렇게 사망에 이르기까지 할 수 있다라는 부분 읽고 요즘 스트레스 안 받는 분들 많으니까 걱정이 되어서 이 내용을 공유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또 한국에서는 우리나라 정서와 사회적 환경을 고려해서 스트레스 지수를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1위에서 12위 정도만 봤는데 자, 내용이요. 거의 관계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35페이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손상이 가는 게 인간에겐 가장 큰 스트레스다. 그래서 관계의 단절은 사람을 죽게 만들고 병들게 만든다라는 부분을 보면서 저도 그렇게 관계를 잘했던 사람도 아니고 친구 없이 엄마랑 맨날 놀았었는데 어느 순간 사람들과 관계하는 게 행복해지고 즐거운 걸 알면서 아, 행복이라는 건 정말 동화책 속에는 나오는 단어인 줄 알았는데 조금씩 그런 걸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꼭 공유하고 싶었고요. 자, 돈과 관련된 문제는 10위권 바퀴였대요. 의외로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은 누구나 관계를 원하고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은 걸 원하는구나를 생각했고요. 그리고 행복하기를 원하면 돈, 부유나 가난에 상관없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갖추는 걸 꼭 한번 생각해보고 나를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곳에 꼭 노출시켜 주셨으면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137페이지예요. 스트레스는 이 단락의 제목처럼 까무러치게 웃자고 웃음이 명약이에요. 운동도 도움되고요.
노래를 듣고 부르는 것도 도움되고 명상도 좋습니다. 또 관련된 음식도 충분히 섭취해 주시면 좋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타고난 성격이 예민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환경 속에 있으면 어렵겠죠. 혼자서 그 스트레스를 떨쳐내는 건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각자의 방법으로 꼭 마음가짐을 바꾸는 훈련을 꾸준히 해보시면 좋겠고요. 또 성격이라면 바꿔야 하고 환경이라면 달관하자고 하시네요. 스트레스는 결코 쌓아둘 성질의 것이 못 됩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건강을 주관하기 때문에 그렇다. 라는 것까지 오늘 읽었습니다. 자, 오늘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